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드러난 우리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이재민 구호, 추경 등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상호 관세에 보편적 관세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관세 이상으로 자동차 값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해서 우리 자동차와 관련 업계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 학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교과서와 교복에 학용품까지 모두 공짜로 나눠준다지만 실상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북한의 신학기와 무상보급의 실상을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거룽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상 최악이라고 이미 표현한 산불 정말로 다행히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이 쏟아부은 노력을 산림청장이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13시부로 산청과 하동 지역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858헥타르입니다. 잔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총 40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13대, 지자체 5대, 국방부 21대, 국립공원공단 1대입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피해 집계를 좀 해주시죠. 네, 인명피해, 재산피해 모두 우리나라 산불 중에 최고의 피해를 낸 산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명피해만 보면요. 사망자 30명을 포함한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산불 피해 영향구역 같은 경우는 48,000헥타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의 80%가 불에 타버렸다라고 서울의 보시면 10분의 8. 아닙니다. 80%.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8이죠. 그렇죠. 10분의 예. 8이 맞습니다. 지금 재산 피해 같은 경우도 주택 3,000여 동이 전소가 됐고요. 특히나 이번에 고운사를 포함한 국가유산의 피해가 30여 건, 그리고 농업시설에 2,000여 건 등의 시설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아직 재산 피해는 다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아닌데도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2000년과 2022년의 산불이 굉장히 큰 피해를 줬었는데 2022년 산불 같은 경우에 16,300헥타르 정도의 피해였고요. 2020년은 23,000헥타르니까 거의 2배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에 지금 피해 복구액이 4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럼 아마 2배 이상의 복구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단위도 예상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구난방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 산불 진압의 초기 대응과 지휘 체계, 이것도 도마에 올랐죠? 네, 일단 이번 산불이 대형 산불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지휘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이제 맡았다가 마지막 이제 3단계가 되면 다시 산림청장이 총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산불에서는 산림청의 헬기가 주불을 진압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산림청에서는 평소에는 유휴 인력으로 가용을 하다가 이제 산불이 났을 때만 진화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특수 진화대원, 공중 진화대원 또 예방 진화대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산불 현장에 진입하는 이제 예방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61세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또 5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전문 인력화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긴 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시간 그런 가동하는 그런 체제여서 119 안전센터를 비롯한 소방서를 합치면 1,500여 개가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6만 7천여 명들의 소방대원들이 일단 화재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만 해도 이분들도 굉장히 화재 진압에 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약 1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산불의 대응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네. 그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방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복구 단계에선 산림청이 이제 주도를 하되 진화 단계에선 소방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단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니까요. 예, 염 교수 말씀대로 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비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산불 실화로 시작이 됐죠.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입니다. 실화자 처벌이 솜방망이란 지적 계속 있어 왔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의에 의해 불러넣는 방화죄는 사실 사람이 죽을 경우 살인죄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합니다. 그 반면에 과실로, 잘못으로 이렇게 불을 냈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고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하듯이 산불 발생이 지난 한 4, 5년간 2,108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체포되거나 검거된 사람은 817건에 불과한데요. 그중에서도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 했는 것이 43건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 과태료 일부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사람이 사망했다든가 재산 피해가 엄청 컸을 때 처벌되는 것도 사실상 뭐 집행유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각심 없이 산에 가서 쉽게 담배 피우고 쉽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태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 특히 뭐 글로벌 워밍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의 수준에 가까운 결과가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 흡연, 라면 끓이기, 컵라면 끓이려고 불 피워요. 이런 네네. 것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산에 갈 때 요즘 매일매일 지금 문자 하루에 몇 번씩 오지 않습니까? 작은 부주의가 엄청난 화마를 가지고 온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날이 밝아지고 꽃 보러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반드시 뭐 사실은 옛날엔 입산 금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산에 간다 하더라도 불과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것도 소지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산불 과정에서 가장 절실했던 게 비였습니다. 비 좀 내렸으면. 그래서 인공 강우 기술을 우리도 좀 적극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용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이번 산불에서도 사실 마지막에 약 5mm 이하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산불이 아직까지 지금 발화돼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에서는 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강우에 대한 실험을 기상청이 2028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은 요오드화은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구름 속에 뿌리는 겁니다. 요오드와 은. 요오드와 은의 일종입니다. 은의 합성물인데, 이것을 이제 구름에 뿌려주면 구름에서 이제 구름 씨앗에 수증기가 붙게 되고, 그 수증기가 불면서 그것을 다시 인공 강우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는 이것을 이제 진화 단계에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방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습기와 또 물을 뿌려주면서 산림을 조금 습도를 높여서 예방하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더 진화되고 발전된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아마 지금 산불이 난 지역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이번 산불을 잡은 여러분들이 있죠. 하지만 1등 공신은 역시 헬리콥터였습니다. 공군과 주한미군 헬기들까지 대거 동원이 됐지요. 특히 베트남전부터 명성을 떨쳤던 치누크 헬기의 산불 진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자체가 빌려 쓰는 임차하는 이 소방 헬기에 대한 국비 차원의 지원이 좀 절실하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이제 소방 헬기는 두 종류인데요. 이제 소형하고 중대형 헬기로 나뉘는데, 산림청이 갖고 있는 건 중대형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치누크 헬기 같은 경우는 10,000리터 정도의 용량을 담고 있어서
산불 진화에서 많은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데 근데 초기에는 빨리 이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자체 헬기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지금 아까 말했던 대형 뭐 10,000리터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소형 헬기는 빨리 진입을 해서 거기서 초기 진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그걸 다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차 헬기는 현재 7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자체 헬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임차비를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다 지자체 경비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불은 지금 이번 산불에서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연중화된 이런 대형화된 산불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헬기가 초기 진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치누크 헬기 같이 10,000리터 정도의 헬기가 한 대당 550억이 들어갑니다. 550억 원. 네, 550억인데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3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한 7대에서 10대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헬기를 들여오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날지 모르거든요. 자, 양양 낙산사가 소실되는 그 가슴 아팠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 천연고찰 고운사가 전소가 됐죠. 문화유산 방제 체계에 보완할 부분 참 많죠, 이번에? 네. 사실 이번에도 그 회의 때, 지금 산불 진화 회의 때 문화재와 민가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역량 부족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와 민가, 특히나 문화재가 소실되는데 이제 큰 우리의 어떤 역사적 문화유산을 다 잃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방염포를 이제 씌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부실하게 씌웠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실하게. 방염포를 완벽하게 씌워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씌우지 못한 부분들이 보였다. 저게 또 무겁다면서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씌우는 인력들이 다 완벽하게 씌울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한영구적으로. 그렇죠. 단열재 설치하고 방염포는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산림의 밀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참나무와 소나무의 밀도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와 이 산림의 이격거리를 좀 더 넓혀야 된다. 이런 떨어뜨려라, 부분까지 이런 떨어뜨려야 얘기죠. 된다는 네. 거죠. 자, 이게 진짜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군요. 산림이 모두 불타버린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곧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장마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대책을 세워야겠죠? 네, 산림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 있었던 그 나무들이 흙들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지층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또 곧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태풍도 올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너진 이 지층에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복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경상 지역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지금 빨리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복구와 그다음에 제반시설 구축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재민들 지금 차디찬 바닥에서 쪽잠,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의 추경을 추진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외가댁이 경북 의성, 그래서 이번에 한 그 외가댁 동네가 완전히 불에 다 타서 그러셨군요. 의성 체육관에서 저희 80대 외삼촌이 지금 쪽잠 자고 계신다라고 해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예산을 할 때에 예비비를 한 4조 8천억 정도 했는데 그게 국회 통과하면서 절반으로 싹둑 잘려가지고 그랬죠. 2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긴급 재난에 대응하기가 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에 쓰이는데 첫 번째가 이와
같은 재난, 재대응 그리고 그렇죠. 또 통상과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세 시급하죠. 번째가 민생 지원 등 요즘 자영업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혈액에 모세혈관까지 피를 돌게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예비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여야가 동의를 하면은 추경안을 빨리 편성해가지고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생 앞에 정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속하게 민주당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여야 합의가 해가지고 적어도 10조 공통분모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조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회 본회의 연다고 그러는데 다른 현안들 뭐 있겠습니다만 이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본 지자체들 일단 자체 재원으로 이재민들을 구호하고 있죠. 네,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예산이 좀 뭐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명목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예비비 자체가 지금 명목 예비비는 이제 재난 관련 예비비인데 이것도 지금 삭감돼 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좀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기금을 통해서 개인당 5천만 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하기도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주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집을 좀 빨리 지어야 되고요. 저건 2년간은 임대료를 LH 네. 지자체가 내준다니까 네.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거가 가장 시급하니까요. 자, 보건복지부도요. 외상을 입었거나 또 속으로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반 의약품과 또 전문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순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들고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화재 약까지 타버렸기 약을 때문에 어떻게 들고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용 기간이 남았더라도 평소 복용하던 약을 중복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실질적 도움이 못 된다고 하니 요새 의대생분들 바쁘시겠지만 자원봉사, 무료봉사 좀 나가셨으면 어떨까? 감히 충고 말씀드립니다. 네, 염건웅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1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마이웨이 관세 인상 계속되고 있어요. I don't care. 나는 당신들이 손해를 보건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자동차 값 인상 나는 신경 안 쓴다. 왜냐? 외국산 이 값이 올라가면은 국산 GM차 포드차 많이 살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산 자동차 값이 인상되면은 소비자들은 미국 자동차를 살 것이다라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고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 값이 인상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도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차 업계에 그렇죠. 좋다는 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순 대국 대통령 보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명쾌합니다, 정말. 현대차 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 커지고 있어요. 25% 이상의 관세도 지금 우려할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니까 치켜 세우면서 현대자동차는 관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차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지금 대한민국 그 완성차 업체가 지금 상당히 바쁘다라고 하는데 실제 한국 자동차 업계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25%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관세율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미 FTA 이후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았는데 그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 101만 대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관세가 한 20% 정도 부과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S&P 글로벌 세계적인 어떤 신용 정보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현대 기아차 영업이익의 한 19% 정도가 이제 감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5분의 1이 날아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적게 잡은 것인데 한국에 있는 나이스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한국의 수입차의 관세가 25%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최대 34%.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하늘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쾌척했고 말씀드린 대로 31조 원의 엄청난 투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세 후 협상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내부 방침에 좀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뭐 관세 신경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한 20 내지 25% 관세는 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상호 관세로 매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게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일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에 지금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 협상에서 이른바 정의선 효과, 정의선 회장이 가서 이 투자를 하고 대미 직접 투자했던 이런 부분을 그 지렛대로 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의 관세를 깎을 수 있을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철강, 알루미늄 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자동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보다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이 장비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자동차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25%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철소라고 하면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자동차 어떻게 보면 최종 그 생산품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불똥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은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알라바마에 있듯이 미국 내에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내는 제철소를 지금 설립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제철소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관세를 높이면은 미국 내에 있는 현지 공장 차들이 많이 팔리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또 그 공장 그 철강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염두에 두고 현대제철과 또 포스코가 이 나름대로 했던 장기 투자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요. 모두 이게 몇 년씩은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불똥이 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지금 고민거리죠. 주무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번이나 미국에 갔다 왔고 며칠 전에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금 지원 등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민관 합동대책회의가 긴급히 열렸고요. 4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4월 중이면 4월 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긴박하게 특히 돌아가고 국내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우리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업계들과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또 소재 장비와 관련되는 만도, 현대 모비스 그 외에도 이제 장비와 관련되는 그 업체들의 대표인 한국자동차협회 그리고 한국자동차 부품조합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다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대책이 지금 4월 중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그리고 자동차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뒤인 5월 3일부터 지금 관세를 지금 매긴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다. 물론 미국 외에 다른 많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이것 정말 같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말이 누가 빠르게 하느냐입니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30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한 견제구 예상대로 중국에서 날렸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결국은 마이웨이 하니까 이때다 해서 중국이 또 인근에 있는 한국과 일본 같이 해서 경제 블록을 만드는 수준의 어떤 한중일 어떻게 보면 FTA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왕이 외국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우리는 관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념 전쟁은 이념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실리적 부분에서는 약간의 줄타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업체와 또 우리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전쟁도요. 일반 전쟁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내일이 4월 1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만우절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교과서부터 교복, 학용품까지 모두 국가 무상보급을 한다지만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제품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학용품 전부입니다. 연필만 7종 들어가 있는데 있어요. 이거 색연필, 그다음에 수지대 연필, 나무 연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4월 1일에 개학식을 합니다. 북한 초등학교의 개학식 모습 저희가 찍어둔 것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따사로운 사랑의 축복 속에 배움의 꽃 때문에 들어서는 신입생들을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당의 교육전사로서 새학년도 교수삽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서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는 데서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4월 1일 날 개학을 하다 보니 북한에서는 3월 중에 대대적인 학용품 수송 작전 이런 게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공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심지어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줘야 되니까
이 수송 작전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학용품이라는 것은 보통 뭐 도 단위나 이게 평양시나 이런 데서만 생산이 되지 뭐 시군 단위에서는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거리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평양부터 외딴 섬마을까지 완전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노동신문 보도인데 사실인가요? 글쎄 노동신문의 보도를 뭐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어쨌든 새 학기에 제때 교복을 입히고 학용품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전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북한이 4월 1일을 개학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다가 바뀌었다가 또 4월 1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왜 그렇죠? 네, 한때는 이제 뭐 9월 1일 개학도 있었는데 저 4월 1일로 하는 목적이 좀 정치적입니다. 즉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뭐 태양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태양자를 지웠는데 그다음에 또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 아닙니까? 이른바 광명성절. 네, 광명성절이죠. 그래서 이 생사에 맞추려다 보니까 97년 하면 바로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3년상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때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정치적인 이벤트에 맞추기 위해서 개학 날짜를 4월 1일로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에서는 이 소학교라고 합니다. 그 입학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죠? 네, 북한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인민학교였다가 소학교로 바뀌었죠. 우리는 뭐였다가 우리 국민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예, 바뀌었는데 이 말하자면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3년이 있고 이제 소학교가 5년입니다. 학교 전 교육이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의무 교육을 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이 소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정치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한 번 소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은 그 소학교를 졸업하는 5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이 되네요. 예, 선생님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좀 일찍 결혼을 한다든지 처녀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달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 선생님이 한 학급을 담당하도록끔 하고 입학식에서는 이제 또 크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시작할 때 이제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또 애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린이들에게 사회관 또 정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입학식, 그걸 이제 개막식이라고 합니다. 개막식이라고 한다요. 예, 개막식 예. 크게 합니다. 아, 이래서 이 소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이죠. 그 학교의 교육 또 입학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북한의 교과서는 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헌책 대신에 돈을 주고 새 책을 받는 비리 암암리에 만연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7, 80년대만 해도 교과서는 무료로 줬습니다. 종이가 공급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종이가 부족하니까 그 말하자면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우리 또 신입생들이 쓰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학년이 끝나서 교과서를 받나봐야 되는데 이게 분실했다든지 이러면 휴지라도 갖다가 그 키로수만큼 뭐 교과서가 10권에 10kg였다 그러면 10kg 휴지라도 대신해서 갚아야 될 정도로 그거 오물풍선에 담아서 우리 쪽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그 휴지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렇죠. 휴지가 없어서 이제 뭐 신문 쪼가리니 뭐니 옮겨 보내는데 아마 작년엔 어물풍선 많이 보냈으니 교과서 찍어내는데 또 아마 애를 많이 먹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교과서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기쁘고 그러나 이제 부족하면 결국 선배들이 쓰던 낡은 걸 받고 또 장마당에서는 이 교과서를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한 학년 거 한 10권 정도면 북한 돈으로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약간 뒷돈이나 이런 걸 주면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새 책을 또 이렇게 그 예쁜 애에게 돈 좀 받은 애에게 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교과서는 당국으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공급되니까 그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좀 받은 사람은 그걸 주고 이제 못 바친 사람들은 낡은 책을 쓰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재밌네요. 자, 헌교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탄피 주워서 반납하듯이 이게 잃어버렸거나 많이 훼손이 되면 상파지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다른 파지를 많이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교과서는 설사 세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교과서나 그 공책의 종이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박물관에 가서나 그 찾지 그만한 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심지어 공책에는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그 섬유 나무로 이제 생산했는데 막 구멍이 이렇게 보면 이제 바람이 다 통할 정도로 종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말 우리는 박물관에서도 찾기 어려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절대적인 종이 부족 그것 때문에 북한은 뭐 노동신문 찍어내는 종이만 잘 공급되지 나머지는 다 절대적으로 재활용이다 보니까 파지로 받쳐야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교과에도 있어요. 그 졸업식의 노래에도 물려주신 공책을 받아서 그런 대목이 기억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참 노래에나 남아 있지만요.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사는 일 말씀하신 대로 빈번에 젖고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를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 경제력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교과서를 들었느냐, 또 장마당에서 구입한 교과서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은 고양이 뿔 내놓고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발에서부터 수공업적으로 다 만들어내니까 교과서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장마당에서 교과서도 무슨 과학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뭐 기술 교과서는 상당히 비싼데 뭐 김일성 사상이라든지 이런 교과서는 아주 헐값에도 누가 잘 사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파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상파지라는 게 파지 중에서는 좀 재활용하기에 용이한 그러니까 상질의 파지다? 상질의 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교과서에도 잘 팔리는 교과서, 안 팔리는 교과서 이게 장마당에도 구별이 된다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13과목을 하는데 체육은 아예 그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잘 나가는 교과서 어떤 거겠습니까? 했더니만 수학, 영어, 정보기술 요런 실질적으로 우리도 관심이 쏙 가는 요런 데에 대해서는 저게 또 돈이 되고 그렇죠. 기본 돈 잘 공부를 해서 하면은 자기 직업하고 관계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 과목은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우상화 교과서 한마디로 김정일, 김일성 아버지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려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지못해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가격 흥정도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흥정이 불가한 것 왜 그랬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뭐 깎아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영어, 정보기술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새 책은 한 10,000원, 헌 책은 한 절반 가격인 한 4,000~5,000원 정도에 매매가 된다라고 하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이면 큰 돈이죠?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자, 1970년대 교과서가 지금도 쓰일 정도로 북한의 교과 과정 참 안 바뀐다네요. 네, 그 체제는 뭐 이 지도자가 안 바뀌니까 밑에 뭐 사상, 이론, 뭐 교육이 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70년대 그 내용인 뭐 남조선 어린이들은 헐벗고 굶주린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사실 그게 남조선은 지금 북조선으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이 뭐 크게 혁신되는 게 없으니까 뭐 교과서를 새로 찍기보다 그저 선배한테 받아서 써도 별 무방한 상태의 낡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3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데 자, 이거는 장마당에서 팔리겠습니까? 그것도 다 장마당에서 그냥 당국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장마당에서 카피해서 다 이제 또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가격도 비싸지만 부모들이 뭐 우리 자식이 어떤 교복을 입었냐, 어떤 교과서를 쓰냐에 따라 자기 프라이드가 평가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식은 조금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장마당 교과서가 또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이 교복, 신발, 책가방도 나라가 만들어서 지급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신입생들이 새 교복과 신발, 소나무 책가방이며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놨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몸에 꼭 맞고 보기 좋은 교복을 해입히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피복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몸재기 지도서가 태어나고 올해에는 학생 교복 생산을 위한 가공 지도서가 새로 시달됨으로써 학생 교복의 질은 한 계단 더 높아졌습니다. 네, 북한 학생들 이 다큐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두 똑같은 복색하고 있습니다. 목에는 빨간 머플러. 이거 한 30년 됐다고요? 네, 머플러는 이 46, 7년인가 해방 직후부터 소년단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매도록 강요하는데 이 교복은 아닌 게 아니라 좀 많이 혁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헌방직으로 된 이제 어떤 작업복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좀 뭔가 티셔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피스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산뜻한 이런 맛이 들고 그것은 김정은이 아무래도 좀 보는 관점이 젊다 보니까 그런 데서 변모가 있었습니다. 네. 자, 스위스 유학파죠.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교복이 이래 그런 모양이에요. 디자인이 좀 다양해졌네요. 네,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살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익힌 것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북조선 북한으로 돌아가 봤더니만 이것 조금 그래도 개선하자라고 해서 좀 개선됐다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 대학교까지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의 옷을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림에서 많이 봤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조총련 학교 같으면은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입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교 여름복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분홍 치마 이렇게 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이런 옷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 바지도 긴 바지도 입도록 하고 무게나 어떤 색깔 옷의 무게라든가 색깔도 조금 더 점잖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양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10대, 20대 얼마나 개인이 이쁘게 꾸미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개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지나서 이 김정은이 해외에서 살고 왔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은 점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학용품의 이 대표적인 상표라는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룡봉 학용품 공장의 학용품 세트에 들어있는 품목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게 만드는 학용품 전부입니다. 연필만 7종 들어있는데 이거 색연필, 그다음에 수지대 연필, 나무 연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채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우개, 크레용, 필값, 그다음에 연필깎이.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원주필, 충선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자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품질은 어떤지 몰라도 다양하게는 들어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소나무표 가방 이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한 5년 후인가요? 2017년 1월에 그 가방 공장을 직접 현지 지도하면서 그 가방의 브랜드를 이제 소나무표로 하라. 그러니까 북한에는 두루미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소나무라든지 브랜드를 자기네 이제 주체식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도 왜 그 학생들이 가방에 외국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메고 다니느냐. 아하. 그걸 지적하면서 이름 지어준 가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좀 북한에 또 소나무가 많죠. 네, 소나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작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그 자작나무도 소나무처럼 많습니까? 자작나무는 주로 이제 북쪽 지방의 백두산 근처에 자작나무림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깔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작나무도 북한에서는 조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모든 게 이렇게 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북한이지만 김정은 체제대로 좀 바뀐 게 학생들의 가방 디자인만큼은 딱딱 국가가 정하지 말라. 그래서 좀 풀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옷은 컬러나 모양에서
아까는 이제 대학생들도 다 북한은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이 가방에서만은 자기가 소나무표를 딱 해서 지금 거의 독점화되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외국 디자인이 들어와서 이제 가방을 요즘은 어린이들이 다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는 네. 가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크게 통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해주라. 그런데 역시 소나무표 가방이 압도하다 보니까 나머지 가방이 거기에서 크게 디자인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진영 대표, 안찬일 소장과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올해 4분의 1이 지났고 내일은 4월의 시작 만우절입니다.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지요. 그 말이 거짓말이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